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노자필력기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가 도가와 현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론된 황로학을 낯설게 느꼈던 시청자가 없지 않았으리라 짐작되는데, 저간의 도가 사상을 피상적으로 섭렵한 사람들께서는 오늘의 이 현학 또한 생경한 개념으로 느껴지게 될 것 같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잠시 동안만 인내력을 발휘하셔서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아마 도가 사상의 정수를 확연히 깨닫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한자는 단 한자의 글자 속에 수많은 가치관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하늘천자 한 글자 속에 있는 자연적 하늘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착할 선의 의지라는 사상도 내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웬만큼 저명한 중국 본토의 학자들도 금을 현자 앞에서는 우선 엄숙한 표정부터 짓는다고 했습니다. 금을 현자의 개념 정리가 실로 만만치 않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금을 현자는 철학적 개념임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미학적 개념으로도 정착되어 있는데, 노자 일장의 끝부분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 바가 있었죠.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원래 도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만 천지 만물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묘하다 할 수가 있고, 만약 억지로 도에다 이름을 갖다 붙인다면 천지 만물의 어머니를 할 수가 있고, 그 능력은 차별적 요하다 할 수 있는데, 없을무로 일관된 묘와 있을유로 일관된 요가 하나의 개념으로 뭉쳐진 것이 곧 현이란 것이다. 쉽게 풀이해보자면 현이란 도의 본체가 되면서 절대적인 없을무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있을유와 없을무의 한 덩어리라 볼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현, 즉 도의 본체를 원시 혼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현의 색깔은 검은색과 붉은색의 합인데 검은색은 없을무에 해당되며 붉은색은 있을유에 해당된다는 식의 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자가 말하는 현은 모든 변화와 다양함을 내포한 근원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아리송하게만 느껴지는 이 현의 개념이 별다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현이 화려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현학이란 사조가 시대 정신으로 정착되기까지 하면서 그간 노자의 그늘에 묻혀있던 장자의 사상 또한 크게 부활했던 것입니다. 크게 보아 황로학이 새로운 통치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자 사상과 법가 사상을 습합시켜 본 학설이 한다면, 위진남북조 시대의 학문적 경향이 되는 현학은 도가의 사상과 유가의 사상, 그리고 도가의 사상과 불가 사상 등의 대담한 융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학이란 노자와 장자로 대표있는 도가 사상의 지인 일보에 중국적 불교의 정착화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 보여드리면 위진남북조 시대는 유가의 사상이 침체 일로를 걷다 못해 거의 자신의 빛을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을 현자 하나에 이토록 많은 가치관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으십니까? 강론은 어쨌거나 현학이라 한다면 그 중심 사상에는 현이 있음 또한 엄연한 사실이어서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노자가 도덕경으로, 장자가 남하진경으로 격상된 다음 격경과 더불어 아예 삼인경으로 부상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는 노자와 장자를 더불어 논하는 노장학에 장자만 주로 논한다는 장학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만큼 그 당시 모든 학자들의 관심은 온통 노장자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흘 동안 노자 장자를 읽어보지 않으면 혀가 굳는다 하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였답니다. 아울러 특지할 일은 거무립이 되었어야 일찍이 인도에서 전래되었던 외래 사상인 불교가 노장 사상으로 해석되어 소위 불학으로 분류되었고 중국 불교로서의 면모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활약했던 3대 성녀는 놀라운 이적덕을 행하여 난적을 슬복시켰다는 불도증과 무려 200여 권이나 되는 불정의 주석을 가한 바 있는 도안과 이른바 아미타 연불사상의 창시자로 알려진 해원이 있었습니다. 그들 3인 중에서도 특히 도안스님은 많은 불정을 노장사상으로 풀어 옮기면서 종교로서의 불교를 학술적인 불학으로 전환시킨 장본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교와 노장사상의 관계를 살펴봐도 유학자들이 노장사상에 심취되어 놀랍게도 노장사상으로 유학을 재해석해 보려고 많은 애를 썼다는 데 있었습니다. 유가의 사상은 예학을 중심으로 한 인륜 도덕과 사회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인간의 지나친 탐욕과 무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이었고, 도가의 사상이란 인간의 모든 종류의 허위 의식과 인위적 조작을 배제함으로써 순수한 인간 본성을 되찾고자 하는 논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본질적으로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관을 논리적으로 통일하고 조화시키려 들었던 시기가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덕이란 본래 도가에서 나온 말로 도의 실행이 곧 덕이라 했으니 그 속에 구체적인 윤리 규범 따위가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장이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던 인의가 다름 아닌 유가적 윤리 규범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현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도가의 도덕이란 형식 속에 유가의 인이라는 개념이 접목됨으로써 도덕이란 용어가 유가의 것으로 전이되었고 그 모습이 인의 도덕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기야 신이 아닌 인간을 탐구의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노장이나 유가나 마찬가지여서 누구나 한 번쯤 융합을 시도해 볼 가치 또한 충분했다는 말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죠. 그때의 대표적인 현학자가 바로 위나라의 왕필과 위나라에서 태어나 진나라에서 죽은 곽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재까지 전해진 책 노자가 왕필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현존하는 장자본을 정리한 인물이 바로 곽상이라 했는데 그들이 여기에서 거론되는 이 현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현학자들로 분류된 이들이 유학을 비판하거나 반사회적 인물 내지 반체제적 입장에 서 있던 학자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유학자로 입신 출세했고 그 당시에 정권 내부에서 통치 이념의 구축에 많은 애를 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 초기의 학자 고연무 등으로 대표되는 후세의 학자들 일부는 그들 유학자들에 의해 노장이 해석되어 많은 곡해와 심한 왜곡 현상이 일어났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유학자로서 노장을 연구한 그들을 명조파라 했고 중림치령과 같이 아예 세속을 벗어난 한 부리의 학자들을 중림파로 불렀는가 하면 불정의 번역이나 주석에 몰두한 이들을 적이파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 명문 호족의 후손이었던 왕필은 위나라 문제 7년이 되는 서기 226년에 태어나 불과 24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말았는데 그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는 조상과 한 등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은 왕필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로 현존하는 논어의 집성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자, 장자, 노 등이 그제서야 온전한 모습으로 정리되었기에 흔히 위진 남북조 시대를 중국의 르네상스 시대로 보기로 합니다. 그랬는데 서기 249년에 사마의란 자가 반란을 일으키자 조상과 한 등이 그만 피살을 당해버렸고 왕필도 관직을 잃고 물러나게 되었으며 같은 해 가을에 왕필은 병이 들어 죽고 말았던 겁니다. 분명 유학자인 왕필이었지만 그의 나이 불과 18세 무렵에 다름 아닌 노자를 주해했고 22세에서 24세 사이에 주역까지 풀이했다니 그의 이름 앞에 관사처럼 더해지는 천재가 결코 과장은 아닌 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왕필이 주해한 노자를 읽어보던 한이 자신이 주해한 노자를 차마 세상 밖으로 내놓지도 못했다는 일화까지 남기기도 했던 겁니다. 다른 한편 노자를 주해한 일로 하여 왕필은 육아로부터 철저히 이단시되기도 했으니 소위 학자들의 편협함이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탈세속적인 노장 사상과 불조의 사상 등이 사회 기풍의 주류로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위진남북조 시대 역시 정치적인 대변혁의 시기이며 사회 체제 및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동이 발생하던 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나라 왕조가 와해됨에 따라 통치 이념이었던 육아 사상 또한 붕괴되어서 사상의 해방 국면이 나타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 지방의 세력가인 호족들이 새로운 귀족 계층으로 격상되어 유한적 사회 풍조가 일어나 선진시대 이후 두 번째로 백가쟁명의 시대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나라 말기에는 군주들이 엄난하고 무도하여 정치적 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자 당시의 선비들이 벼슬살이를 마다하고 뒤로 물러나 앉아면서 각 방면의 인물들을 품평하는 정의의 기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란 어디까지나 유가적 시각에서 등급, 명분, 예교 등의 사회 규범이란 잣대로 도마 위에 오른 인물들을 품평해보는 일종의 여론 형성 작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치 일선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도 타도의 대상이 떠오르기도 했고 구제되어야 할 인물도 드러나면서 자연 옥숙의 구분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였고 황김종, 이영 등이 국정을 정할 목적으로 태학정 3만여 명과 함께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시위대가 그만 당고의 화만 입고 말았습니다. 당고의 화란 한마디로 유가적 관료들과 궁정 세력으로 자리잡은 내시, 즉 환신들과의 치열한 세력 다툼이 빚어낸 사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유가적 관료들 200여 명이 하나같이 관직을 삭탈당하고 혐의로 그 신분이 추락당하는 종신검고라는 무서운 화만 입고 말았던 거예요. 바로 환제의 제임스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후 환제가 죽자 이번에는 외척이 되는 두물한 인물이 다시 한번 환신들과 맞서고자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두무 역시 역전패를 당하고 자살로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저런 정변을 겪고 나자 기고만장하게 된 환신들이 통치하는 어지러운 천하가 다시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때마침 도교의 일파인 태평대 우두머리 정각에 의한 황건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그 황건의 난이 평정되긴 했으나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후한이 기사 회생할 길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건의 난으로부터 시작하여 동탁의 군난, 그리고 삼국의 분쟁, 이어서 팔왕의 상잔과 오호의 난,
그 모든 동란은 16국으로 하여금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곳곳에 병화를 초래하게 하였으며 이딴 대살상은 연쇄적으로 기근과 질병만을 몰고 왔던 것이다. 장기균과 오이가 함께 저술한 중국 철학사에 나타나 있는 황건의 난 이후의 사회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사회상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 선비들은 자연 유학을 멀리하고 자유분방한 개인적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자연을 기준으로 삼아 육아를 비판하는 청단만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흔히 위진현학을 3단계로 분류하는데 위나라의 왕이었던 조조의 어부자식이자 사위의 신분이 되기도 했던 하안과 그의 제자 왕필에 의한 기무론 정착의 시기가 현학의 제1단계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없을 물을 있을 유의 상위 개념으로 해석함이 곧 기무론인데 노자는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이자 만물이 발생하는 근원으로서 없을 물을 존재의 뿌리로 보았습니다. 기무론이 등장하자 당연히 그의 반론을 제기한 학자가 나타났죠. 배유가 바로 그 인물인데 그는 노자의 없을 물을 마음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왕필의 물을 부정하고 그에 대신하는 숭유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도가에서 주장하는 허정의 상태 또한 마음의 활동에 의해서만 찾아지는 경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불가에서도 선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를 찾을 수 있다는 논리처럼 허정 또한 마음의 활동 끝에 얻어지는 경지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필은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한 허정의 상태를 마음이 없어짐의 상태로 파악하면서 있을 유를 부정하고 없을 물을 긍정하려 들었는데 배위는 왕필과 반대로 천도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마음의 활동이 필수적이니 그러한 마음의 활동을 무가 아닌 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유가적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여 들었던 겁니다. 마음의 활동으로 도가에서 허정의 상태를 찾는 것처럼 유가에서도 마음의 활동을 통해 천도를 찾을 수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도 했죠. 배유가 주장한 숭유론의 첫 구절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총체적으로 뒤섞여 있는 모든 바탕이 종국의 도이다. 털지워져 군집으로 나누어진 것이 모든 종주의 사물이다. 그러니 형상이 제각기 드러나는 것은 있을유라는 것의 생장, 변화 그 자체이고 변화와 감이 뒤섞이는 것은 니라는 것의 자치, 그 자체이다. 왕필이 세상 만사를 인식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면 배위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만유를 그렇게 해석하려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배위에 의한 숭유론의 정립 시기가 제2단계 현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필의 귀무론과 배위의 숭유론을 접합시켜 유가의 사상이 곧 자연이란 명제를 전개한 곽상이 활동하던 시기가 현학의 제3단계가 되었습니다. 곽상은 처음에는 은거했으나 뒷날 동해왕에게 발탁되어 퇴부주부란 벼슬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는 성인의 몸은 비록 묘당 위에 있으나 그 마음은 산림 속에 있다는 말로 자기는 끝까지 현학자임을 자처하여 들기도 했었습니다. 곽상이 말한 유가적 사상이 곧 자연이라는 논리는 인의의 산물인 인의가 실은 인간의 본성이요 자연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기결되었습니다. 그는 자연 혹은 본성은 있을 유에 입각한 것으로 보아 왕필과 그 궤를 달리했죠. 왕필은 인위적인 것을 자연이라 하지 않았는데 곽상은 인의의 산물인 인의 또한 인간의 본성이며 자연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가의 도덕이 유가의 인의도덕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곽상은 현실 중심주의자이고
왕필은 자연중심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곽상 또한 비처럼 숭유론자로 분류되었죠. 곽상은 현상 배우의 절대적 주대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세계는 극하고 고유한 현령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논리를 흔히 독화론이라 했는데, 이쯤 되고 보면 도가와 유가 논리의 한계가 그만 모호해지고 말았다는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진 현학시대의 인물상들은 셋을 신우자는 저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책은 육조 송나라 시대에 유의경이 편찬했는데, 후한에서 동진에 걸친 귀족, 학자, 문인, 성녀들에 관한 일화를 38부문으로 분류해서 서술한 내용으로 현학에 관한 이론서가 될 뿐만 아니라 위진시대 4대부들의 언행이 고스란히 기록된 일종의 산문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각종 저작물에 나타나 있는 인물평들은 대개가 육아의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삼은 실용적 관점에서 비롯되었음에 반해 이 세설신의 특징은 인물들을 평가하며 비로소 심미적 관점으로 그 가치 기준이 기울어져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림실현에 속해 있는 해강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습니다. 해강은 키가 7자 8치이고 자태와 용모가 특수했다. 그를 본 사람들은 타직하기를 맑은 대숲같이 엄숙하여 시원하고 밝으며 맑은 기가 빼어났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엄숙하여 마치 소나무가 바람에 날리는 것 같았고 높고 평온하여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상공이란 사람은 말하기를 그의 사람됨은 바위처럼 혹은 소나무같이 우뚝 선뜻하고 그가 취하면 큰 몸집이 갑자기 기우는데 마치 옥산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한마디로 위진 현학시대의 학자들은 현실적인 색채보다는 형이상학적인 경계, 즉 현은하고 현묘한 경계를 집요하게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저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로 알려진 중림기련이 바로 그 시기에 살다간 사람들인데, 간단히 정의하자면 그들은 번잡한 세속을 피해 깊은 산골의 중림 속에 숨어 사는 은자들로 오로지 노장 사상에만 심취하여 인간 세상의 형식적인 도덕 따위를 철저히 배척했던 그 당시의 대표적인 청담가 7명이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노장 사상을 구체적인 자신들의 삶 속에서 구현해 보려 했던 파격적이면서도 광적인 인물들로 평가되기도 하며,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본성과 일치되는 삶만을 구가하여 들었기에 낭만주의자들로 분류되기도 했었습니다. 혹자는 그들의 삶의 태도나 정서를 풍류로 규정 지우기도 했고요. 유가의 사상이 유명, 유의, 유용에 있었다면 노장 사상은 그 바탕에 무명, 무의, 무용이 깔려 있어 그들 중림치료의 자세한 모습은 밖으로 잘 알려질 까닭이 없었는데, 간신히 몇 군데의 기록에서 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발췌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완적. 그는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임에도 암울한 정치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다 못해 노장과 신선 사상에 심취하여 비파를 타거나 청담으로 울적함을 달래던 인물이었다. 배간시라는 말이 그에게서 생겨났는데, 그가 육아적 예법을 갖춘 선비를 대하면 눈에 금방 흰자위만 남게 되는 배간으로 변했다는 일화에서 그 말이 유래되었다. 그는 또 왕이 자기를 찾아 벼슬을 내리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연이어 60일간이나 술을 퍼마시며 왕명을 깊이 하기도 했고 곧 죽어가면서 비파를 타기도 했다. 특히 그는 자기의 저술을 통해 예법을 존중하는 유생들을 옷 속에 이와 같이 미워하고 마치 장자라는 책 속에 묘사되어 있는 어느 한 장면을 실현이라도 하듯 모친의 죽음을 맞이하고서도 태연히 술에 취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는 육아의 예교 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위진시대 선비들의 광적 태도의 일면이 되기도 했다. 그는 저서로 영회시, 대인선생전, 달장론 등을 남겼다. 그의 저서 달장론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천지 만물의 근원은 원지이며 천지 만물은 원기에서 통일되고 있다는 원지 자연론에 대한 이론이었다. 천지는 자연에서 생기고 만물은 천지에서 생긴다. 자연이란 것은 벗어나는 것이 없으며 따라서 천지의 이름이다. 천지라는 것은 안이 있으며 따라서 만물이 생기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을 양이라 하고 내려가는 것을 음이라 하며 땅에 있는 것을 리라 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문이라 한다. 정발하는 것을 비라 하고 흩어지는 것을 바람이라 하며 타오르는 것을 불이라 하고 응질이 되면 얼음이라 하고 모양이 되면 돌이라 하고 탕이 되면 별이라 하고 처음은 아침이라 하고 금음은 밤이라 하며 통하는 것을 개천이라 하고 머뭇거림을 못이라 하며 병병하면 흙이라 하고 쌓이면 쌀이라 한다. 자연은 일체이니 곧 만물은 그 불변의 법을 이치로 하며 이에 빠져들면 극함이라 하고 이가 나타나면 밝음이라 하는 것이니 일지의 성쇠는 변화해도 결코 상하지는 않는다. 둘째, 해강. 그는 이 나라의 사상가로 그는 성상 우의 아들이었으며 자아가 수가였다.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인해 일삼아 정계를 피하여 언둔자가 되고 노장과 신선 사상에 경도되었다. 그는 특히 완적과 친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여한 사건에 연루되어 형수와 간통했다는 무고를 받고 결국은 사형을 당했다. 그 역시 완적처럼 검은고를 좋아했고 특히 대장간이를 좋아했다고도 한다. 그의 저서로는 양생론, 여산도절교서, 유분시, 성무애락론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성무애락론은 육아의 악재에 나타난 이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음악론이 되어서 후세 음악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다음에 그래서 볼 수 있듯이 해강 또한 완적과 같은 원기 자유론가였다. 모든 원기는 도야되고 녹아들어 중생을 내려준다. 해강의 명담론. 호호한 태초에 소박하면서 양은 빛을 발하고 음은 응절되었다. 이가 도하하여 일륜에 비로소 일어났다. 해강의 태사잠. 셋째, 완함. 그의 자는 중용이고 완적의 조카로 진나라에 봉직하여 벼슬이 상기실황에 이르렀으나 여러 현인들과 어울려 시가를 즐겼으며 끝내는 벼슬을 마다하고 속세를 떠나버렸다. 역시 음악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고 특히 비파를 잘 뜯어 명나라 내지 청나라 음악에 쓰이는 완함이란 비파가 그에게서 유래되었다. 완함이란 악기의 모양은 비파와 같고 줄은 5인데 쓸대를 쓰지 않고 손가락으로 탔다고 한다. 넷째, 왕융. 그의 자가 준용이었다. 처음에는 위나라에서 빚을 사지하다가 후에 서진의 해제에게 발탁되어 사도라는 높은 빚을 사지까지 했는데 여자를 통한 성적 쾌락에 푹 빠져들기도 하고 축제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도 전해진다. 훗날 완적과 교유하다가 중림칠연이 되었다. 다섯째, 유령. 그는 한평생 술독에 빠져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로 허우적대며 살대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고작 단 한 편의 시를 남겼을 뿐인데 그 작품에서도 술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었으며 제명부터 술의 덕을 노래한다는 주독송이었고 처음 부분이 다음과 같았다. 대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천지개벽 이래 1만 년을 한순간으로 여겼고 해와 달을 자기 집 대문으로 알았고 전 세상을 자기 집의 앞들로 생각했다. 어디를 갈 때는 수레바퀴나 족적 따위도 남기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지도 없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입을 삼아서 생각나는 대로 행동했다. 그가 멈출 때에는 손에 술잔이 들려 있었고 움직일 때에는 그의 허리에 술잔과 호리병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는 오로지 술을 마시는 데만 정신을 쏟았고 그 밖의 일에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았다. 유령이 주덕송에서 묘사한 대인이 다름 아닌 자기 자화상이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러 집을 났을 때는 하인으로 하여금 술병과 함께 곡괭이도 찾아들고 뒤를 따라오게 했는데 술을 마시다가 쓰러지면 그냥 거기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사변 매화의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중림 칠연 중에 산도와 향수에 대한 자료는 입수할 길이 없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도가와 도교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겠습니다.